최근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언제까지 수비 라인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토트넘이 최근에 첼시, 울버햄튼 그리고 아스톤빌라전까지 이 3연패를 기록하는 기간 내내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첼시전에서 퇴장과 징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끌어올리면서 분명히 약간 불리한 상황, 특히나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끌어올려서 상대팀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 경기 초반, 중반까지 경기력 자체가 꽤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기가 너무 재밌다, 심지어 센터백 라인에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경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감독이 과연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당연히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경기 막판으로 올라갈수록 수비 라인을 올렸는데 전방 압박의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전방 압박이 풀려 나오니까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역전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첼시전도 사실은 두 명이 없는 상황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역전패를 당했었고, 울버햄튼전도 경기 막판에 조금 더 잠궜으면 어땠을까 하는 타이밍에 두 골을 먹혀서 역전패를 당했고, 그리고 아스톤빌라전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번 더 변형을 시켰어요. 다이어가 나왔을 때 경기 막판에 수비 라인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의 수비가 약간 소극적이다 보니까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센터백 라인에 에메르슨 로얄을 출전시키면서까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아스톤빌라전에서도 경기력이 꽤나 좋았거든요. 특히나 아스톤빌라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빠르고 득점력이 출중한 공격수들, 와킨스라던가 디아비,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역습을 나가는 패턴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끌어올리면서 위쪽에서 볼을 빼앗아내고 역습을 하는 팀입니다. 압박의 라인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비 라인을 내린다고 얘기하는 로우 블럭이 아니라 중앙 지역, 미들 블럭에서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빌라도 라인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도 라인을 올리고 아스톤빌라도 라인을 올리면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다, 뒷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라는 판단에서였는지 같이 라인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감독의 선택이거든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내리게 되면 아스톤빌라에게 얻어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수비 라인에서 미스가 나오면 실점하고 무기력하게 지는 것보다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싸우는 것이 낫다, 이게 사실은 감독의 그냥 정말 순수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이 라인 사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중원 싸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볼을 가지고 뒷공간으로 찔러줄 수가 있으니까, 이 찔러주는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상대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맞이했었죠. 그런데 뭐 지난 경기에서 뭐 쿨루셉스키라던가 뭐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평소의 결정력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정을 많이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프사이드에도 많이 걸렸었죠. 오프사이드에 걸린다는 것도 아스톤빌라도 바보가 아니니까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면 우리도 라인을 더 높게 끌어올려서 손흥민이든 왼쪽에 있는 브라이언이든 오른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이든 쿨루셉스키든 손흥민이든 뛰어나갈 때 우리가 라인을 빠르게 올려서 역동작에 걸리게 만들고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 만들겠다, 우리는 공격적인 라인을 추구한다, 아스톤빌라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토트넘이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렸던 그 모습이 약간 그 토트넘과 첼시와의 경기에서 첼시가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렸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었죠. 분명히 상대 수비 뒷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뛰어나갈 때 이 타이밍을 약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오프사이드에 계속 걸린다,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아스톤빌라도 라인을 올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라인을 올리는 선택을 하니까 서로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토트넘이 심지어 선제골도 넣었잖아요. 물론 세트피스이긴 했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공격 장면도 많이 나오고 득점도 먼저 해서 리드를 해나가고 이런 건 좋은데, 결국에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 때문에 경기 자체는 패배한 경기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전반전 막판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잖아요. 근데 세트피스로 실점을 한 것도 아스톤 빌라는 지난 경기에 센터백이 3명이었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 파우 토레스, 콘사. 키가 큰 선수가 기본적으로 3명이란 뜻이죠. 그런데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 스피드 때문에 다이어까지 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에 키가 큰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가 올라왔을 때 사실 그 장면뿐만 아니라 파우 토레스가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 그 경기 내에서 꽤나 자주 나왔어요. 아슬아슬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전반전 막판에 파우 토레스가 뛰어들어갈 때 벤 데이비스가 파우 토레스를 막으니까 제공권 싸움이 안 돼서 일단 실점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다이어가 있었다면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다이어를 출전시키는 게 옳다,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도 정말 선택사항인데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 제공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수비 라인을 만든 대가를 실점 상황에서 치른 거죠. 그리고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토트넘이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초반까지는 라인을 올려서 아스톤 빌라의 뒷공간을 정말 위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트넘의 최근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강렬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선수들이 기계가 아니니까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압박의 강도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도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처음에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막 달려들면서 볼을 소유하거나 패스를 전개해줄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볼을 많이 뺏겼었죠. 그런데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달려드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볼을 잡아서 여유롭게 달려들 때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앞으로 나가 있는 이 압박 라인에 많은 선수를 배치했으니까 이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수비 숫자가 적어진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역습 찬스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후반전 초중반부터는 계속 역습 찬스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의 그 과정들을 보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내려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의 선수들이 전방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니까 수비 라인과 이 전방 압박을 했었던 라인 사이에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선수들이 여기서 계속 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뒤늦게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막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라인이 벌어졌다가 내려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의 정교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와킨스와 틸레망스가 패스를 너무나 편안하게 주고받으면서 득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골을 넣어놓고 나서 아스톤 빌라가 공격수들이 빠르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렇다면 약간 라인을 좀 내렸다가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올라오게끔 만들고 그 뒷공간을 노렸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아스톤 빌라의 성향이 어떤 스타일이냐? 아스톤 빌라는 역습할 때는 위력적인데 지공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위력적인 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스톤 빌라의 특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만들고 끊어내서 역습하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계속 공격을 하라 그러면 약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라인을 내리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특히나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수비적인 면모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 안 되고 수비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두 선수 자리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이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반전 막판에 계속 득점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센터백 라인에 로메로와 반더벤이 없는데 수비 라인을 계속 높이다 보니까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점을 한다. 계속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 이 라인으로는, 그리고 비수마도 없고 메디슨도 없고 여러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봤자 계속 역습을 못하고 얻어맞다가 실점할 거다. 에메르송 로얄과 다이어 혹은 벤 데이비스 라인으로 이 박스 안에서 수비가 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질 바에야 공격 축구를 하다가 지는 게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거고, 그 다음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재밌게 지는 거. 근데 그것보다 좋은 건 재미없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퍼거슨 감독이 과거에 정말 칭송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박지성 오른쪽 풀백, 캐릭 플래처 센터백, 왼쪽 오른쪽에 좌우 풀백이었던 파비우와 중원 라인의
오셔와 깁스 막 이런 선수들을 이 중원 라인과 센터백 라인에 배치해 놓고 심지어 본인들의 본 포지션도 아닌데 이 선수들을 가지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오고요. 그 유명한 그 아스날과의 FA컵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스쿼드에 구멍이 나는 것은 사실은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아스날도 그렇고요. 첼시도 그렇고 어떤 팀이든 다 똑같이 부상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서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감독들의 정말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르디올라 감독도 로드리가 그 퇴장당했던 경기 있잖아요. 로드리가 퇴장당하자마자 수비라인 내립니다. 수비라인 내려서 홀란드의 역습 이거 한 방 노리자, 이 전술로 가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부터 부상을 당해도 혹은 퇴장을 당해도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라인을 올리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첼시전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라인을 올려서 그래도 뭐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울버햄튼 그리고 아스톤빌라 이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는 전력상 토트넘이 우위에 있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팀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패배를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심지어 역전패를 연속적으로 기록한다는 건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선택을 했을 때 본인의 선택에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경기 맨시티고요. 그 다음 경기 웨스트햄, 그 다음 경기 뉴캐슬이에요. 이 경기들까지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죠. 웨스트햄 정도 빼고는 뉴캐슬과 지금 맨시티는 분명히 토트넘보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팀들을 상대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 팀의 정체성을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리겠다. 사실은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차피 지느니 라인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더 많이 있다 라는 판단 하에서 그러한 축구를 하는 거겠지만 지금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서 초반에 토트넘이 경기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공격적인 플레이, 상대를 초반에 당황시키고 찬스가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한 골을 넣어놓고 약간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하고 경기 중간에 약간 라인을 내리는 시간도 좀 많이 가져가고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관리하는 교체라던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오고 어느 정도는 좀 섞여 있어야 아무리 경기가 재밌어도 지면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서 당장 토트넘이 3연패를 한 동안 1위에서 5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부진하고 있을 때 맨유가 너무 부진하다, 토트넘은 너무 잘 나간다, 극명한 차이가 나던 구단이었는데 3경기 만에 이 두 팀의 순위가 붙었어요. 그리고 승점 차이도 2점밖에 이제는 안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재밌는 축구가 언제까지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축구가 멋있다, 낭만 있다, 이런 걸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라든 이 뒷공간 침투에 아주 능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역습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리뉴나 콘테 감독이 바보라서 역습 축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감독들도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토트넘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선제골이 들어가는 순간 그 감독들은 약간 라인을 내리죠. 왜냐하면 손흥민을 활용하면 더 쉽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하게 실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 감독들도 선택을 내리는 건데, 그리고 무리뉴나 콘테 감독도 좋았던 시기가 있을 때는 역습 축구 너무 좋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답답한 축구다 하면서 경질이 됐기 때문에 이 감독들의 선택도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이 선택 자체가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재밌는 축구를 해도 이번 시즌에 또 유럽 대항전 못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왜냐면 뎁스를 늘려야 된다. 뎁스를 늘리는 것도 유럽 대항전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경기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리그만 치르는 팀은 영입을 많이 할 수조차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뎁스를 늘리고 싶으면 유럽 대항전,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 리그,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가면 뎁스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승점을 계속 잃어버리면 유럽 대항전 만약에 못 나간다,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간다 했을 때 또 다음 시즌에 뎁스 부족해서 라인 끌어올리다가 무너진다, 이게 반복이 될 거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이제는 발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